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인 이호 여사가 어젯밤 향년 9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정치적 동반자로서 인권운동가이자 햇볕 정책의 계승자로서 현대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고인이 평소 남북 평화를 위해서 애써왔던 만큼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현안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호 여사가 어젯밤 별세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못 넘기시고 돌아가셨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밤늦게 소식이 전달돼서 뭐 당에서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11시 30분에 지도부가 조문이 있을 예정이고요.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과 한평생 인권과 민주주의,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정치적 진출, 인권 문제에 누구보다도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신 분으로 대한민국 그 역사에서 반드시 기록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될 그런 분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저희 후배 정치인들에게는 항시 이제 인사를 가면 반드시 여성으로서 정치를 잘 해달라, 그리고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잊지 않고 꼭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고인이 가시는 그 모습이 어쨌든 저희에게 그 고인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많은 과제와 숙제를 저희가 계승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예.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내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정치적인 동반자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뭐 이런 사랑, 신뢰 굉장히 돈독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알기로는 결혼한 과정부터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희호 여사께서 결단해서 1962년도에 예. 결혼을 하게 됐고, 이희호 여사 개인의 삶은 개성 출신의 연희 전문을 나온 의사를 아버지로 둔 그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화여고, 서울대, 또 미국 유학. 그 당시로서는 좀 여성의 깨어있는 신여성의 대표적인 분으로서 삶이, 생활이, 인생이 딱 보장되어 있었는데, 결혼할 그 무렵은 김대중 대통령은 그 직전에 아마 국회의원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전에 3번 계속 국회의원 떨어지고 사별하고 또 자녀 아들 둘을 혼자 키우고 있고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결혼을 했고, 그 이후부터 이제 김 대통령이 국회의원도 3선하고 대통령 후보도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10년 뒤부터 72년도 유신하면서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적으로 부각되면서 유신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87년 민주화 이룰어질 때까지 한 5년가량을 탄압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같이 제야 민주화 운동하면서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겪었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되고 또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또 햇볕 정책을 또 같이 수행하는 그런 동반자로서 그 삶을 살아왔죠. 제가 기억나는 건, 인상적인 거는 동교동에 김대중 대통령 자택에 보면 그 편말이 김대중 이희호 이렇게 됐는데, 요즘 뭐 흔한 일이지만 그 당시는 참 드문 일이었는데, 그것이 두 분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양성 평등의 의미,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생전에 계속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김현 전 의원께서 추모하는 의미에서 복장도 그런 의미를 갖춰 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겠지만 동교동교의 안주인으로서 기억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 선배 기자들도 그 자리에 가면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줬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뭐 들으신 이야기가 있거나 또 우리 이호 여사를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주로 지도부가 새롭게 이제 그 뽑히거나 선출되면 동교동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살아생전에도 인사드리러 가고, 이호 여사님 이제 대통령 먼저 가신 뒤에도 신년 할애나 아니면은 지도부가 바뀌었을 때 이제 인사를 가면 농담도 잘 하시죠. 뭐 하나하나 소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평소에 쓰셨던 일기 책에 보면 여사님에 대한 애틋함, 그다음에 이제 그 정원에 있는 꽃과의 대화를 나눴던 것을 이제 기록했던 걸 보면 굉장히 두 분의 그 남다른 그 뭐라고 신뢰, 사랑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제가 88년도에 평민당에 입당해서 이제 올해로 31년 차가 되지만 사실 그 이제 예전에는 집에 자택에 이제 가서 아침도 먹고 예. 이제 손수 준비해 주시고 이제 워낙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드시는 걸 좋아하니까 그걸 좀 줄이게 하려고 했던 예, 것도 예. 있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존경하고 어른으로 뵙기 때문에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이 예, 이제 늘 이제 새겨 듣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통령님 돌아가셨을 때 그 추도사를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애틋함인데 그 저는 지난 일요일 날 굉장히 힘들었던 고비를 좀 넘겼다고 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10주기를 좀 보고 예. 가시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를 좀 했는데 어저께 8월이죠. 6월 항쟁 이날 밤 11시 넘겨서 이제 가시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 가신 날도 우리에게 또 다른 이제 민주주의의 그런 완성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여성 후배들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도 좋아하시고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늘 잊지 않았다 그러고요. 또 하나는 손힘이 되게 이제 연로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늘 악수를 하고 나면 어떻게 젊은 우리들보다 이 손에 힘이 셀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많이 하셔서 아마 사람들과 악수를 통해서 본인이 꼭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제 그 악수로서 전달했는데 굉장히 손 힘이 셌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런 경험들이나 기억, 추억들이 다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그 일단 장례를 사회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이게 보도가 됐고 사회장 장례위원회 공문에는 이제 5당 대표를 위촉을 하기로 돼 있다고 또 돼 있고 아마 장례위원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회장이라는 의미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각계의 인사들이 장례위원회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고 또 좀 전에 동교동 말씀도 있었지만 동교동 상도동 그 양 계파가 민주화를 제야 시절부터 해서 민주화 투쟁을 지도하던 그 시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호 여사 이런 분들하고 거리에서 같이 투쟁을 했던 분들이 또 지금 자유한국당에도 또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 취지에서 아마 같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오전 11시에 김성재 김대중 평화센터의 상임이사죠. 지금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고인의 유지가 어떤 거였는지 앞으로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저희들이 좀 자세히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오전에 회의에서 이호 여사에 대한 애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김 의원님, 그 사회장으로 치러지잖아요. 네. 여야 원내대표들을 장례위원회에 고문으로 위촉을 할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도 그럴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그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조문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조문 정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지금은 최근에 국회 상황을 보면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 그 조문을 통해서 뭔가 다른 어떤 이 지금 국회를 향한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제가 볼 땐 그렇게까지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원천 무효를 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정상화를 안 하겠다라는 한교안 대표의 입장이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14일 날 발인인데요. 예, 그 사이에 무슨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북한의 조문단이 어느 수준으로 올 건지가 국민들에게 관심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특히 오리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도 그다음에 이제
조문을 갔었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 때도 북측에서 조문단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호 여사가 2015년도에 평양을 방문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조문단을 보낼 거다. 그리고 뭐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문을 통해서 북측이 예의를 충분히 갖춰서 이호 여사님의 생전의 평화나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 북측도 각별하게 조의를 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제 조금 단절되어 있는 남북 간의 대화, 북미 간의 대화 이런 것들이 좀 물꼬를 여는데 그런데 외려 더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경제 문제를 굉장히 어렵다라고 여러 차례 걸쳐서 얘기를 하는 마당이니까 일단은 좀 통합과 화해, 용서, 평소에 김대중 대통령과 이호 여사님의 그런 그 소신과 지론을 좀 존중한다면 그리고 고인의 그 추모하고 애도한다라면 그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예. 자유한국당이 좀 더 전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의원님께서는 좀 이번 일을 좀 계기로 해서 좀 국회 정상화에 어느 정도 좀 부드러운 분위기가 좀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김 의원님 말씀처럼 뭐 그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간에 같이 모이면은 또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얼굴 마주 보고 이야기하면은 또 마음속에 앙금이나 벽도 또 허물어지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대가 생기는 것도 사실인데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국회의 파행이 장기화된 요인을 보면은 굉장히 그 강고한 또 경직된 그 여야 관계 또 양보하기 어려운 여야 서로가 어려운 그런 이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여야 간의 협상이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은 예. 그걸로 통해서 바로 풀어지기도 어려울 것이고 여야 협상이 어떻게 진지하게 진행되느냐 특히 패스트트랙 문제 또 추경 예산 처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어느 정도 이제 좁혀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 당장은 전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아직 않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 예. 7월 추경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14일 정도에는 이 국회가 좀 정상화돼야 한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인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여당도 계속 좀 쥐고 있던 단독 소집 카드를 이제는 좀 꺼내야 하나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걸 단독 소집을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청와대 앞에서 그 이제 강원도 산불로 인한 피해 주민들이 항의 농성도 하고 그다음에 그 포항에서도 올라와서 그 이제 지금 계속 피해 대책에 대한 지연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마당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추경안이 2012년 선진화법 처리 이후에 2013, 14, 15, 16, 17, 18, 19까지 해서 가장 장기간에 걸쳐 추경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시정 연설조차도 못할 뿐만 아니라 논의조차 못하는 것은 이미 그 시한을 넘겼습니다. 46일이 최장 시간인데 그게 2018년도였던 걸로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장 그 지금 이제 이 추경안 처리가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참을 만큼 참은 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다음에 처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여론이 더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4일 날 그 시정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여야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이 일단은 그 임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여야 협상을 하고 있는 원내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합의점이 형성이 됐는데 한교안 대표의 주장이 워낙 강고해서 될 뻔한 수준까지 갔다가도 지금 다시 원점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교안 대표가
본인을 위한 정치, 그러니까 뭐 대선이나 아니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야 나머지 정당에서 국회를 소집해서 추경 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예. 지금 이미 시간은 굉장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한 표를 던집니다. 예. 예. 조 의원께는 이 질문 드리고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하는 그 여야 5당 대표 모임 서울에 있잖아요. 여기 불참을 했습니다. 60 민주항쟁 기념식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이제 불참을 했는데 글쎄요, 뭐 이런 행보들은 황교안 대표가 다른 의중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여야 대표들이 오는 자리는 같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은 60항쟁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제 다른 일정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 시간에 오전에는 이제 한국당에서 주최한 국회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 제한에 대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또 오후에는 백선엽 전 이제 대장을 또 인사를 또 가고 그렇게 했었고 또 그 초월에 국회의장 주최하는 그 모임도 네. 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난 5월에도 국회 안 열린 상태였기 때문에 난 참석 안 했다. 그렇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그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이 투쟁 모드를 계속 가져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냥 이 투쟁의 어떤 결기라든가 이런 것이 느슨해지는 그런 일은 좀 그리고 그냥 결과 없는 또 결실 없는 그런 모임에는 굳이 참석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국회 소집 문제도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이 생각하는 그 결과가 분명히 담보되지 않으면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 본인도 그렇지만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제 그제의 인터뷰 기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안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전에 여당하고 다른 몇 야당과의 단독 소집 이야기도 있지만은 민주당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국회가 지금 그 5월 말로 일부 상임위 특위는 또 종료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6월 임시국회 여는 목적이 추경 심사가 핵심인데 추경 심사를 다룰 예결위가 이미 5월 말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만약 국회 단독 소집한다고 하더라도 예결특위는 결국 한국당, 그것도 예결위원장이 또 한국당 몫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동의가 없으면은 위원장이든 또 위원이든 선임이 어렵고 또 선임하더라도 일정 잡기가 어렵고 그건 안 되고 나머지 또 상임위들은 이미 구성되기 때문에 또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임위에서는 또 야당의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최근 이슈에 대한 또 공세가 또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경 예산 심의 못하고 각 다른 상임위에서 공격받는 국회를 굳이 단독으로 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패스트트랙 철회, 원전 재검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국회 정상화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어제 만났습니다. 사진 신문들을 보면 두 분 껴안고 있는 사진들이 많이 실렸어요. 보면 사실 정책연구원 간의 협력 차원이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친문의 핵심 인물 두 분이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이전에 이미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와도 정책 협약을 했고요. 네. 저희 그 민주연구원은 언어프 차원에서의 정책 협약을 하도록 해서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론이든 아니면은 야당에서 필요 이상으로 이 문제를 과도하게 좀 해석하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얘기했지만 청와대는 지금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석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비서관과 그 행정부에서 파견 나가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요. 그다음에 내각은 국무총리와 장관들로 또 보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정철 원장이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대통령과 무슨 특수한 관계가 있거나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거식이고 지나치게 좀 뭐랄까 뭐 이렇게 복심 뭐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좀 비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과거 방식의 해법이고요. 제가 볼 때는 연구원장으로서 그 이제 집권 여당이고요. 그래서 저희 그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관계의 일환이다. 그래서 저희가 14개 시도지사와 다 MOU를 맺고요. 그다음에 야당 자치단체장의 경우도 같이 협력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도하게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온당하지 못하고요. 특히 이제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드루킹과의 그 이제 만남이 그 사람의 일방적 주장 또는 왜곡된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고초를 겪었고 그리고 도지사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한 애틋함이 있기 때문에 더 각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두 분 우리 김성재 집행위원장 얘기 들으셨는데요. 글쎄요, 가시는 게 또 굉장히 편안하셨고요. 또 유지가 굉장히 저희들이 좀 새겨 들을 만한 유지를 남기셨네요. 예. 가장 그 뭐 평소의 삶 자체가 소박하고 그다음에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평생을 또 헌신하고 기여해 오셨고 특히 북한 어린이를 돕는 일도 앞장서서 하셨던 그 대목을 이제 좀 전에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작과 끝이 같은 분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다음에 여성의 평등함을 추구했던 그 삶을 온전하게 마지막 유언에서도 남기고 가셔서 예. 저희에게 많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랑이고 또 역사에 길이 기록되고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마감하신 분으로 이제 기억과 기록이 될 텐데요. 어쨌든 하늘나라 가셔서 그 대통령님과 함께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네. 예, 김대중 전 대통령 또 이호 여사 살아계실 때 제일 신뢰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성재 김대중 센터 상임이사신데 그 장관도 하시고 수석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마지막 임종과 그 이후에 장례 집행 그리고 또 이후에 기념 사업까지 그 재산 처분까지 포함해가지고 기념 사업까지 다 이제 맡긴 걸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창천교회에서 좀 전에 그 장례 예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서 결혼 예배를 한 곳이라 가지고 좀 감회가 새로운데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시고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고 또 김종필 전 총리 돌아가시고 이호 여사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확실하게 한 시대가 이제는 점으로 간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마지막 유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려운 영광된 시기도 있었지만은 상당히 오랜 시기가 암흑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사셨는데도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구나 하는 걸 다시 또 느끼게 되고 이 시기가 여사님 보시기에도 나라가 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국민들 간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화합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 다가오고 또 하늘나라에서 국민과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말씀이 그냥 상투적인 말씀이 아니고 개신교 신자시고 죽음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 본인의 결심 이 지상에서 삶이 천상에서도 계속 소명이 이어지는 그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영면 영원한 삶을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지만 고인의 명복을 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사정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